안녕하세요. 오늘은 재생의학, 특히 무릎 골관절염 치료 분야에서 아주 주목받는 기업이죠. 메디포스트에 대해 좀 깊이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이 제대열 줄기세포 기술 기반으로 새로운 가능성을 막 열고 있다. 뭐 이런 얘기가 많더라고요. 네, 메디포스트. 뭐 아시겠지만 세포 치료제 개발부터 생산, 그리고 또 건강기능식품 사업까지 하고 있죠. 하지만 바이오텍의 길이 항상 그렇듯이 기대도 크지만 넘어야 할 산도 만만치 않습니다. 일단 핵심 파이프라인부터 차근차근 짚어보죠. 역시 가장 핵심은 무릎 골관절염 치료제 카티스템 아니겠어요? 이게 중등증 이상 환자분들 대상이라고 하던데요. 수술로 손상된 연골 부위를 좀 정리하고 뼈에 작은 구멍을 내서 카티스템을 넣는 방식이죠. 그러면 뼈에서 나오는 골수줄기 세포랑 카티스템이 딱 만나서 연골 재생을 촉진시킨다. 뭐 이런 원리라고 들었어요. 맞습니다. 연골을 재생시켜서 통증 줄이고 또 무릎 기능 개선하는 게 목표죠. 국내에서는 이미 사용되고 있고요. 그 기제를 기반으로 미국 FDA에서 임상 2상을 건너뛰고 바로 3상으로 가도록 승인을 받았어요. 올해 4분기에 3상 임상 시험 계획, IND라고 하죠, 이걸 제출할 예정이라고 하니까 일단 속도감은 있어 보입니다. 와, 이상을 건너뛴다는 건 그만큼 기존 데이터가 엄청 탄탄하다는 의미 아닌가요? 이거 진짜 큰 성과 같은데요? 일본에서도 1, 2상 생략하고 바로 3상 진행 중이고 올해 말이면 마지막 환자 데이터까지 나온다고 하니 기대가 정말 큽니다. 네, 이상생략 자체는 분명 긍정적인 신호죠. 규제기관이 기존 데이터의 설득력을 어느 정도 인정했다는 뜻이니까요. 하지만 이게 미국 3상 자체의 성공을 보장하는 건 아닙니다. 그 3상은 훨씬 규모가 크고 환자군도 다양해서 변수가 많거든요. 비용도 어마어마하고요. 미국 임상만 해도 5년간 한 2천억 원? 그 정도 들 거라고 예상되니까요. 아, 2천억이요? 네. 그리고 일본 임상 같은 경우는 이게 비맹검 오픈 레이블 방식이라는 점도 좀 봐야 합니다. 비맹검이요? 그게 뭐죠? 그러니까 의사나 환자 모두 어떤 치료를 받는지 알고 진행하는 거예요. 대조군이랑 비교는 하지만요. 아무래도 결과 해석에 좀 주관적인 요소가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아, 그래도 일본 임상 디자인이 카티스템에 좀 유리한 면도 있지 않나요? 그 평가 지표 중에 ICRS 등급 개선율이라고 연골 재생 정도를 직접 보는 게 있잖아요. 근데 비교 대상인 히알루론산 주사는 연골 재생 기능이 없으니까 이 지표에서는 당연히 카티스템이 좋게 나올 수밖에 없을 텐데요. 또 52주차에 평가하면 효과가 6개월 정도 가는 히알루론산보다는 카티스템이 더 유리할 것 같고요. 그렇죠. 디자인 자체는 카티스템의 강점을 좀 부각시키기 좋게 설계된 면이 있습니다. 특히 말씀하신 ICRS 지표는 차이가 명확하게 날 가능성이 높죠. 하지만 다른 1차 평가 지표, 예를 들어 기능성 평가 같은 건 환자의 주관적인 설문에 의존하거든요. 통증이 어떤지, 일상생활은 괜찮은지 이런 것들이요. 이 부분에서도 명확하게 우위를 보여주는 게 중요합니다. 국내 3상에서 98% 연골 재생, 70% 이상이 2단계 개선됐다. 이 데이터 물론 인상적이죠. 근데 이게 일본, 미국 3상에서도 그대로 나올지는 지켜봐야 합니다. 모든 환자가 그렇게 극적으로 좋아지는 건 아닐 수도 있고요. 그리고 실제 의료 현장에서의 데이터 있잖아요. 실사용 근거, RWE 연구. 이것도 진행 중이라고 들었어요. 14년 동안 카티스템 시술받은 환자 500명을 추적 관찰 중인데 효과가 평균 7년, 길게는 10년까지 가고 인공관절 수술로 가는 비율은 겨우 2~3%래요. 이건 진짜 대단한 거 아닌가요? 인공관절 수술하면 아무래도 생활에 제약이 큰데 자기 연골을 재생하면 삶의 질이 훨씬 나아질 수 있잖아요. 네, RWE 데이터는 카티스템의 아주 중요한 강점입니다. 7년 이상 효과가 지속되고 인공관절 전환율이 낮다는 건 특히 보험 등재나 약가 협상할 때 강력한 근거가 될 수 있거든요. 장기적으로 보면 환자한테도 좋고 보험 재정에도 이득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어필할 수 있겠죠. 다만 이 데이터를 얼마나 설득력 있게 잘 포장해서 실제 가치를 인정받느냐. 이게 관건입니다. 그렇군요. 카티스템이 좀 중증 환자 대상의 수술적 치료라면 그 다음 주자, 썸피아 01. 이건 좀 더 초기 경증 환자를 위한 주사제 형태라고 하던데요. 연골 파괴 효소를 억제해서 손상을 막고 그래서 수술 시점을 늦춰주는 역할을 기대하는 거죠. 네, 맞습니다. 수술 없이 주사로 맞으니까 환자 편의성은 훨씬 높죠. 국내 일상에서는 용량에 따라서 효과가 개선되는 걸 보였고요.
이상에서도 투여하고 1년 뒤에 보니까 초기 상태보다는 뚜렷하게 개선된 걸 확인했습니다. 여기까지는 뭐 괜찮습니다. 근데 이상에서 뭔가 좀 아쉬운 점이 있었다고요? 네, 그 대조군이었던 히알루론산 주사보다 통계적으로 의미 있게 더 좋다는 걸 입증하지는 못했어요. 이게 좀 아쉬운 부분이죠. 물론 회사 쪽에서는 유병 기간이 5년 이상 된 환자 그룹 한 34명 정도 되는데 이 그룹만 따로 보니까 중용량 투여군에서 통계적 유의성이 나왔다고 밝혔습니다. 아, 특정 그룹에서는 효과가 있었다는 거네요? 그쵸? 하지만 이건 전체 환자 대상 결과가 아니라 나중에 따로 분석한 결과, 즉 사후 분석 결과라서 한계가 좀 명확합니다. 그래서 다음 삼상 계획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이걸로 삼상을 할 수 있나요? 네, 이 결과를 가지고 내년이죠. 2026년 3분기에 국내 3상 IND를 신청할 계획인데요. 성공 확률을 높이려고 아예 임상 대상 환자를 유병 기간 5년 이상인 사람들로 딱 제한하는 전략을 선택했습니다. 아예 처음부터 그 환자들만 모아서 하겠다. 네, 특정 환자군에서 효과를 확실히 보여주겠다는 건데 이렇게 되면 나중에 실제 시장에 나왔을 때 얼마나 넓은 환자층에게 쓸 수 있을까? 즉 시장성이 좀 제한될 가능성은 없는지 이걸 따져봐야 합니다. 미국 이상 진입도 가능하다고는 하는데 아직 뭐 구체적인 계획은 없어 보이고요. 그렇군요. 타티스템하고 썸핏이 II01 말고 다른 파이프라인도 있죠. 그 미숙아들 폐질환 치료제 뉴모스템이요. 작년에 이상 마쳤고 최근에 개정된 첨생법에 맞춰서 개발 계획을 다시 세우고 있다고요. 네, 뉴모스템. 기관지 폐위 형성증이라는 아주 심각한 질환 대상인데요. 이게 희귀 질환이다 보니까 이상 환자 60명 모으는데 5년이나 걸렸어요. 5년이요? 와. 네. 희귀 질환 치료제 개발이 이렇게 어렵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국내 시장 규모도 작아서 대규모 삼상 진행도 쉽지 않아 보이고요. 그 첨생법 개정이 구체적으로 어떤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을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합니다. 규제 환경 변화를 활용하려는 시도 자체는 좋지만 상업화까지는 아직 갈 길이 좀 멀어 보입니다. 그리고 북미 시장 진출을 위한 그 교두보, 캐나다의 옴니아바이오 얘기도 빼놓을 수 없죠. 세포 유전자 치료제 위탁 개발 생산 CDMO 시설이라고 하던데요. 여기서 카티스템 미국 임상 시약도 만들고 장기적으로는 북미 파트너링까지 생각하는 포석이다. 이런 거죠. 네, CDMO 사업은 전략적으로 중요하죠. 자체 생산 능력이 있으면 나중에 북미에서 카티스템 팔 때 원가 경쟁력도 가질 수 있고 또 다른 바이오텍들 신약 개발이나 생산 도와주면서 추가 수익도 낼 수 있고요. 하지만 이것도 역시 단기적으로 큰 수익을 기대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북미 세포 유전자 치료제 시장이 본격적으로 열리기 시작한 것도 비교적 최근이고 경쟁도 점점 치열해지고 있거든요. 옴니아바이오가 안정적으로 수주를 확보하고 의미 있는 매출을 내기까지는 시간이 꽤 필요할 겁니다. 이렇게 뭐 신약 개발이다, 해외 진출이다 해서 투자가 많이 필요한데 메디포스트는 그래도 자금줄이 좀 튼튼하다는 점이 인상적이에요. 국내 1위 제대열은행 셀트리 사업부, 여기서 연매출 400억 원에 영업이익률이 50%가 넘는다면서요. 또 건강기능식품 모비타도 연 100억 원 매출로 꾸준히 현금을 만들어주고 있고요. 이런 안정적인 수익원이 있으니까 좀 장기적인 연구개발 투자가 가능한 거 아닐까요? 맞습니다. 그 제대열은행하고 건강기능식품 사업은 메디포스트의 확실한 캐시카우 역할을 해주고 있죠. 특히 제대열은행의 높은 수익성은 중요합니다. 신약 개발 과정의 불확실성을 좀 완충해주고 또 필요한 자금 조달 부담을 일부 덜어주는 긍정적인 요소죠. 하지만 앞으로 진행될 대규모 해외 임상이나 상업화 비용을 생각하면 이것만으로는 좀 부족할 수 있습니다. 아, 그래서 상업화 목표도 굉장히 공격적으로 잡은 것 같더라고요. 일본에서는 5년 안에 연간 2만 바이알 판매, 매출 5천억 원 목표. 연내에 일본 파트너사 선정도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하고요. 5년 안에 일본 매출 5천억이요. 현재 국내 연간 판매량이 한 4천 바이알 정도 되거든요. 근데 일본 시장이 물론 더 크다고 해도 5배나 많은 2만 바이알 판매 목표는 상당히 야심찬 계획입니다. 일본 내 경쟁 환경이나 약가, 보험 등재 이런 걸 고려하면 실제 시장 침투 속도가 중요해요. 파트너십 계약이 잘 성사되면 물론 좋겠지만 실제 매출이 목표치에 도달하기까지는 상당한 노력이 필요할 겁니다. 수익 배분을 5대5 구조로 생각한다면 파트너사의 역할이 정말 중요하겠죠. 미국 시장 목표는 더 어마어마하던데요.
5년 내 연간 3만 바이알 판매, 매출 2조 원? 와, 환자당 한 5만 달러 가격을 예상한다고 하는데 미국 시장 규모 생각하면 불가능한 목표는 아니지 않을까요? 2조 원. 목표 자체는 미국 시장의 잠재력을 보여주는 숫자죠. 하지만 현실적인 허들은 훨씬 높습니다. 미국은 경쟁이 정말 극심하고요. 약가 책정이나 보험 등재 과정이 매우 복잡하고 까다롭습니다. 그냥 높은 가격 매긴다고 시장에서 다 받아주는 게 아니거든요. 특히 카티스템이랑 비슷한 효과를 주장하는 다른 치료제나 기술과의 경쟁에서 이겨야 하고 또 장기 효과 데이터를 가지고 보험사들을 설득하는 과정이 쉽지가 않을 겁니다. 강력한 현지 파트너와의 협력, 그리고 아주 정교한 시장 출시 전략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렇군요. 이런 대규모 해외 진출을 하려면 결국 자금 조달이 또 필요하겠네요. 최근에 유상증자 가능성이 좀 언급되는 것도 이런 배경 때문이겠죠.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미국 3상에만 5년간 2천억 원 정도 필요하다고 보니까 추가 자금 확보는 필수적이라고 봐야죠. 회사 입장에서는 성장을 위한 투자 유치다, 그러니까 우호적인 이벤트다 이렇게 설명하겠지만 시청자 여러분 입장에서는 기존 주식 가치가 좀 희석될 수 있다는 점도 고려는 하셔야 합니다. 자금 조달 방식이나 조건이 중요하겠죠. 4분기에 카티스템 미국 3상 IND 제출, 또 일본 3상 최종 데이터 확보하고 파트너 계약 완료 가능성도 있고요. 내년 상반기에는 일본 3상 결과 발표랑 RWE 연구 결과 발표, 하반기에는 일본 풋모커가 신청하고 미국 3상 본격화, 그리고 쓴PI 원 국내 3상 IND 신청까지. 와, 진짜 중요한 일정들이 촘촘하게 있네요. 네, 계획된 일정들이 순조롭게 다 진행된다면 분명 기업 가치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각 단계마다 예상치 못한 변수가 생길 수 있다는 점을 항상 염두에 두셔야 해요. 임상 결과가 기대에 못 미치거나 규제기관 요구사항이 바뀌거나 파트너십 협상이 좀 늦어지거나 하는 위험은 늘 있습니다. 특히 일본 임상 최종 결과가 지금까지의 긍정적인 내부 평가처럼 정말 잘 나올지는 끝까지 확인해 봐야 합니다. 네, 메디포스트는 정말 제대열 줄기세포라는 확실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특히 카티스템을 통해서 무릎 골관절염이라는 이 거대한 시장에 도전하고 있는 것 같아요. 국내에서의 성공과 그 장기 데이터를 발판 삼아서 글로벌 시장으로 나아가려는 아주 중요한 시점에 와 있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기술적인 잠재력과 실제 상업적인 성공 사이에는 항상 큰 간극이 존재하죠.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카티스템의 그 인상적인 장기 데이터가 실제 미국이나 일본 같은 경쟁적인 시장에서 과연 어느 정도의 가격과 시장 점유율로 이어질 수 있을지, 그리고 이걸 위해서 필요한 막대한 자금 조달과 임상 성공이라는 과제를 메디포스트가 성공적으로 해낼 수 있을지 그 가능성과 위험 요인을 좀 균형 있게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어쩌면 이 과정 자체가 이 재생의학 분야의 미래를 좀 가늠해 볼 수 있는 중요한 시험대가 될 수도 있겠네요.